그때 당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물량 나올 게 있다.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 저점 찍을 때 그때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쭉 올라왔습니다. 한 30-40% 올라왔나?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 해외 주식 투자 경험 좀 깁니다. 한 20년 이상 경험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좀 많이 겪어왔어요. 뭔가 여러분들께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멘트를 설명을 의견 드리고 싶어서 여기저기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크게 보면은 민간 고용 지표랑 정부 고용 지표가 너무 다르게 나와요, 지금. 민간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민간 고용 지표 발표가 나왔을 때는 이거 금리 인하 가나? 이런 기대감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고용 지표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엇박이 나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3대 지수가 다 빠지긴 했거든요. 이게 뭔가 좀 애매한 어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어떤 경제 지표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확실히 경기가 조금 이제 꺾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 저는 정부 발표보다는 민간 발표가 그래도 좀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하기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게 일부러 지표를 마사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표할 때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원래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참여자들은 그날 발표되는 지표만 보지 이 지표 한 달 뒤에 다시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경제 지표가 그때는 뭔가 시장이 괜찮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한 달 후에 그 지표가 발표되는 날 그 전달에 발표된 지표가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많이 하향 조정이 돼요. 그 얘기는 이게 하향 조정되는 이 범위가 좀 넓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너무 의도적인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를 좀 낮추고 민간 발표된 지표에 대한 신뢰를 조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혼선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지난주에 G7 국가 이제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물론 유럽은 해야 돼요. 걔들은 원래 이제 상황이 좀 그렇게 딱 좋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 아이들이고 걔네들 사정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저는 이해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G7이나 이제 어떤 메인 국가들이 일단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번 주에 정말 매일매일이 중요한 주간이에요. 오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스플릿하고 나서 처음 거래되는 날이기도 하고 WWDC 애플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내일부터 또 FOMC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수요일날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CPI가 미국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또 PPI 나오고 우리나라는 369 12월달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목요일에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에도 뭐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우리나라 5월달 금통이 이제 회의록 발표되고요. 많습니다. 에브리데이 정말 일정이 바쁜 날이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 제일 큰 포인트가 FOMC에서 과연 이제 이번 6월달 FOMC에서는 이제 다 플러시 나와요.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점도표가 어떻게 발표되냐 따라 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은 기준 올해 금리 인하 스케줄을 한 번 하게 되면은 12월 달에 하고 두 번 하게 되면 7월과 12월에 할 거다라는 의견을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좀 주장을 해왔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 의견 그대로예요. 뭐 누구는 9월 달로 바꾼다 얘기하지만 저는 7월, 12월 그대로 유지하고 있되 이번 주에 발표되는 6월 달 FOMC에 다 플러스를 보고 나서 점도표를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까 합니다. 7월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거를 9월이나 12월로 바꿀지 그리고 횟수를 두 번에서 한 번을 바꿀지를 이번 주에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좀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고용 관련 지표 가지고 워낙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또 CPI 발표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전반적인 지표들을 다 좀 볼 필요가 있대. 지금까지는 좀 중립으로 놓고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죠. 저는 금리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우리나라 중산층을 봐도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자동차나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일시불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빼고요. 정말 재벌 그 사람들 말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사실 내 집 마련이 꿈인 분들이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딱 두 가지가 재밌는 일화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집 그리고 자동차 이걸 매달 이제 할부로 보통 우리가 이제 내잖아요. 그래서 만일 미국인 친구한테 뭐 웃으면서 나 차 할부값 드디어 다 냈잖아 그러면은 저한테 굉장히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중산층들은 집과 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를 살 때도 이 할부 이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 자체도 이제 보통 오피스도 지금 되게 안 좋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산층한테 직접적인 중산층들이 타격을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발표되는 그 지표들 자체가 모든 계층을 어쨌든 평균적으로 나오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의 오류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되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1900 몇십 년도에 그 어떤 대학교의 졸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졸업자 중에 한 명이 마이클 조던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과 이제 중산 밑에층들은 정말 어려운데 최상위층들이 굉장히 잘 사는 상황이 주식이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증대하고 굉장히 커지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이게 갭이 더 벌어지고 있는 계층 간의 갭이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경제 지표들이나 뭐 경기 같은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서민들 생활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되게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고 있죠. 서민들이 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금투세 이런 것들도 괜히 쓸데없이 하고 있어가지고 더 서민들이 자산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막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이. 우리나라는 지금 못해요. 일단 지금 사실 급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제가 봤을 때 올해 한 번쯤은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이 7월쯤에 한번 금리 인하를 해주면 우리가 뭐 11월, 12월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대선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10, 11, 12 나머지 4분기 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여력이 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일 미국이 9월과 12월로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룬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내리거나 하게 되면은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거는 금리 차가 벌어지면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까봐 사실 제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이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금리 차가 미국과 우리나라 벌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증시 자금이 빠져나갈까 봐 사실 되게 제일 두려운 건데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 환율적으로 미국한테 그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단기간 내 환율 뭐 미국의 달러 강세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좀 나가긴 하죠. 근데 그건 단기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공매도도 중지가 됐고 환율도 그렇게 우리나라 유리한 1분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퍼부은 자금이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과연 금리 차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외국인들이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 원래는 거의 0%였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3분기 때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힘들지만 이 높은 금리 수준에 좀 많이 적응이 돼 있긴 하죠. 물론 오늘인가 어제 기사 보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제 서민들이 빚 돌려막기가 이제 거의 뭐 극에 달했고 연체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불안한 과정이 있긴 해요. 저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준이 7월쯤 해주면 우리나라도 이제 바로 이제 2분기 후반이나 아니면은 3분기나 아니면 3분기 좀까지 금리 인하 스케줄 좀 땡길 수 있을 만한 이제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7월 달에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7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좀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사실 금리 인하하는 게 두 가지의 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올해 초에도 제가 시장이 올 초부터 계속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초에는 절대 안 한다. 상반기에 안 하고 빨라가지고 올 하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 초반에 제가 주장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 FF 금리 Federal Funds Rate의 이제 자료인데 금리 인하를 하고 얼마 있다가 세로로 이제 회색 줄이 쉐이딩되어 있는 라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경기 침체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금리가 인상될 때 경기 침체가 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시키고 좀 유지를 했다가 금리 인하를 하고 몇 개월 후에 항상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카드 자체는 연준이 보통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라는 게 예상이 되면 보통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라는 거는 앞으로 시장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을 때 미리 연준이 좀 계획을 하고 미리 좀 선제 대응한다라는 그런 첫 번째 의미인데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딱 올렸던 25bp 베이비 스텝이 있어요. 저는 그거 굳이 안 올려도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약간의 여력이 있는 금리 인상을 25bp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불필요한 25bp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을 따르면은 딱 컵 끝까지만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살짝 좀 더 따르면 살짝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덜어내는 게 맞다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는 25bp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25bp를 할 텐데 그냥 그거는 이거를 시작으로 우리는 금리를 앞으로 쭉 내릴 거야 이게 아니고 불필요한 살짝의 그 플러스 그걸 살짝 없애는 단계 그리고 나머지에서 더 내릴지는 뭐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을 보고 상황을 좀 봐서 진짜 앞으로 그 이후에 금리 인하는 정말 경제가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애매해질 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는 오히려 이번에 캐나다나 유럽 중앙은 또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했지만 이게 금리 인하를 앞으로 쭉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9월 달에 인하할 거다라고 보지 않는 게 7월에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7월 달에 해야 보통 금리 인하 효과는 한 2, 3개월 있다가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2, 3개월 후면은 이제 대선이 11월 초잖아요. 그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7월 달이 시점상으로 제일 잘 맞고 이에 따라서 7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초반에 금리 인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라 봐요. 금리 인하를 한번 해놓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미국의 눈치를 볼 겁니다. 미국 두 번째 인하 언제 하는데 미국의 두 번째 인하인즉 곧 그것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걸 확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두 번째 금리 인하부터 조금 이제 아마 머리가 복잡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해주면 우리나라는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초반 그리고 이게 많이 미뤄진다라고 했을 때 진짜 9월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12월 올해 연말쯤에 한번 하고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키스 길이죠. 예, 로어링 키티라고 부르는 이제 미국의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튜버 원래는 이제 투자자죠. 이제 그분이 예전에 그 게임스탑 같은 기업들 공매도가 워낙 많이 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판 공매도 세력과 싸운 그런 이슈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스 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분이 이제 활동명이 로어링 키티, 그러니까 으르릉 하는 이제 고양이 거의 그런 이제 닉네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실 공매도 세력과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공매도 세력 정말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거 사 이런 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때 이제 게임스탑 사태가 그때 첫 번째 벌어졌던 이슈가 그거였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분이 한 1, 2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이분 SNS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제 사진이 나왔냐면은 어떤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딱 앉는 그림이 옆에서 이제 딱 본인 사진을 올렸거든요. 원래는 이제 시장을 뒤에서 본다라는 의미였겠죠. 근데 이제 한번 다가가 볼까라는 의미가 딱 나오면서 갑자기 그날 게임스탑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방송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조금 임팩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금융 당국이나 아니면은 그분이 이용하시는 뭐 이제 계좌 모건스탠리 그쪽에서는 그 사람의 계좌를 뭐 막아버리겠다 이건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은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매도 세력을 몰아내버리고 참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자 한 명의 어떤 이제 활동인데 참 애매한 그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일 진짜
주가 조작으로 이제 얘기해버리고 그 사람의 활동을 제한해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그때 당시에도 보이콧을 한 적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한다고? 라고 실제 미국에서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한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슈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이슈가 시작됐다. 결국은 키스 길이라는 사람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분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사실은 이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또 그거를 이제 투자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공매도 세력들한테 참교육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해야죠. 교육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CNN 비즈니스라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제 Fear and Greed, 이제 공포와 탐욕의 지수라고 그러죠. 이제 그게 나왔는데 이거 참 괜찮아요. 이거를 참고로 무조건 투자라는 것보다는 그냥 참고 자료 중에 하나라고 되게 좋은데 이게 얼마 전까지는 살짝 fear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fear 그 밑에 extreme fear, neutral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또 이제 greed 그리고 extreme greed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냥 fear에 있었습니다. fear에 있다가 제가 어저께 그제 보니까 이게 뉴트럴로 살짝 넘어왔는데 fear와 뉴트럴의 그 중간 딱 그 선이 있는데 그 선 살짝 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 관련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좀 애매해지면서 이제 좀 그렇게 뉴트럴로 넘어갔다가 좀 줄어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fear에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하면은 거진다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뭐 FOMC에 대한 어떤 걱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걱정과 불확실성이 좀 있긴 있지만 만일 이번 주에 좀 눌림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그냥 투자로 매수 전략으로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또 뭐 단기간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난번 조정 나왔을 때 좀 세게 나왔었어야 돼요. 4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조정이 좀 더 셌었으면 오히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때 조정이 좀 어정쩡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지금 현재 수준보다 올해 많이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 투자는 그냥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유죄 판결이 나도요 대선은 나오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1심, 2심, 3심이 있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되게 길어요. 이 법적인 게 정말 깁니다. 대선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 뭐 이제 누구한테 돈 준 거 이제 그거 걸린 거죠. 그래서 그거 걸린 건데 본인 이미지에는 굉장히 큰 스크래치가 나겠죠. 근데 미국 분들은요.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막 정말 나쁜 행동이고 비도덕적인 행위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사업할 때부터 그랬던 분인 거 알아요. 미스 USA인가 그게 트럼프 대통령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맞을 거예요. 미스 USA를 아마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 분이었나? 하여튼 그게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그쪽에서 처음 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 분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막 도덕성 문제가 있어서 스크래치 뭐 이런 분위기로는 가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히려 격전지에서는 바이든이 좀 앞서고 있고 오히려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 사는 지역들 중에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좀 많이 넘어와서 사는 그런 지역들에 사는 그 지인들 얘기, 저희 가족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진짜 불법 이민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더라고요. 되게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잘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걸 딱 캐치하니까 바이든도 되게 세게 나서가지고 지금 뭐 장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사실은 최근에 이런 편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편견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조금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예민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뭐 그분 원래 그런 분인 거 알았고 그리고 이미 그게 뭐 유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지율이 1도 영향이 없는 거는 그냥 뭐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분들은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영향은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뭐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물량 나올 게 있다. 보호해서 물량이 좀 나올 게 있다.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 저점 찍을 때 그때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쭉 올라왔습니다. 한 30-40% 올라왔나?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을 때도 저는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고 지금은 HBM을 비롯한 AI를 비롯한 반도체가 핫한 상황인데도 계속 저는 2차 전지를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몇 달 동안. 뭐 저점에서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산 2차 전지는 뭐 올 연말이든지 올 3, 4분기 이후에 봤을 때 절대로 나쁜 자리 있을 것 같지 않다. 저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후반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후반부나 거의 끝날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쪽으로 넘어갔다.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 비중이 적으시면 추가 매수하시라는 의견은 계속 어느 방송에든지 출연하는 방송마다 좀 드려왔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도 뭐 끝멘트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었나?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더 편하지. 시장 좋고 사는 것마다 수익 나면 공부 못 한다. 집중이 안 돼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된다. 근데 어려울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계속 공부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꼭 가지셔라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